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법원 의대 증원 5월 중순까지 결정 말라라고 법원이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의정 갈등 2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초반에 이 전공의 의대 교수들 다 해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 한 달 전쯤 각하가 됐죠. 무슨 얘기냐? 이건 소송 요건이 안 되니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물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상급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항고심입니다. 항고심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5월 중순까지는 결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항고심 판단이 나온 건 아니고요. 항고심 판단은 이제 곧 5월 중순쯤에 판단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5월 중순까지는 결정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구속력이나 뭐 다른 이 강제력이 있는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법원에선 정부가 조금 템포를 좀 늦춰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의협,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의정 갈등 새 국면입니다. 의료계가 전공의 따로, 의대 교수 따로, 의협 따로, 전부 따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통일된 안을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의협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얘기를 모아보려고 한다.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을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정 갈등 관련해서 새 국면에 좀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같이 실려있는 세계일보의 일면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19만 채 빼먹은 엉터리 통계로 공급 대책 2차례 낸 국토부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국토부가 항상 이 주택 공급, 수요를 같이 좀 집계를 하죠. 그리고 이 집계를 토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19만 채를 빼먹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작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분명히 주택 공급 물량이 19만 채가 더 있었는데 이게 통계에서 빠졌다라는 겁니다. 왜 빠졌냐? 집계 시스템을 바꾸면서 뭔가 시스템 오류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빠진 거 다시 알았으니까 수정하면 되지 싶은데 빠진 통계로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 2번이 나왔다는 겁니다. 작년 9월, 올해 1월 2번의 대책. 그럼 이 대책은 밖에 나온 것이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 정부가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부른 선관위. 무슨 얘기냐? 감사원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해서 쭉 감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어제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나왔냐? 27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세자는 대체 무슨 얘기지 싶은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세습 채용 의혹이 불거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에 대해 선관위 직원들이 세자로 부르면서 자식 사랑이 과도하다라고까지 했지만 특혜 사실을 묵인한 정황도 드러났다. 뭐 이름을 따서 좀 세자라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오죽하면 세자란 얘기까지 나왔겠느냐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관건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 27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수사에 참고하세요라고 보낸 사람도 22명이 더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검찰의 기소까지 이어지는 게 27명에 플러스 알파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국세 수입 2.2조 덜 거쳤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위기. 네, 지금 국세 수입, 나라 곳간이 부족하다, 좀 비어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국세 수입과 법인세 추이. 먼저 여기 이 위에 까만색 그래프. 국세 수입이 87조 1,000억에서 2.5%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84조 9천억입니다. 국세 수입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요 밑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 24조 3천, 이게 법인세입니다. 법인세가 작년 요맘때 24조 3천억을 받았었는데
마이너스 22.8%입니다. 지금 4분의 1, 한 5분의 1이 좀 넘는 이 정도가 뚝 떨어진 거죠. 18조 7천억밖에 안 된다. 법인세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저희가 사실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적자가 나서 법인세가 0원이다. 굵직굵직한 데서 좀 쑥쑥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0원이다 보니까 법인세가 뚝 떨어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77조 7천억 목표치 달성이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라 국가는 돈이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 나라 국가는 돈이 없는데 그럼 개별, 개인, 내 국가에는 돈이 있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질긴 면플레이션. 요즘 다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 내 월급 빼고 다 올랐어라는 얘기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면플레이션. 국수 한 그릇 값도 이렇게나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냉면값 여름만 되면 오른다. 근데 보니까 메밀값이 떨어진 올해도 왜 오른 것이냐라는 취지의 부제예요. 어느새 냉면 한 그릇에 16,000원인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냉면만 그러냐? 콩국수도 한 그릇에 16,000원이다라고 하네요. 네, 국수 한 그릇 먹기도 쉽지 않은 요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여기가 어디냐? 경기도 시흥입니다. 어제 잠깐 속보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시흥의 이 고가차로를 만드는 공사 현장인데 만들던 중에 이 교량 상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 이게 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다치신 분들 빨리 좀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좀 바라보면서 이럴수록 원인 규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기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왜 연기인 건지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저희가 어제 온종일 좀 시끌시끌했었던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기사보다는 직접 듣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했다면서 그럼 나오는 거야 전당대회? 이런 얘기가 계속 어제 하루 종일 돌았었죠. 관련해서 이 얘기가 왜 시작이 됐는지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달라는 그런 말을 자기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가 보는 한 가능하면은 전당대회에 참여를 하려고 당대표가 되려고 그런 뜻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심평 변호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고 측근 의원들한테 부탁했다고 내가 전해 들었다. 신빙성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건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대에 참여해서 당대표가 되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요 얘기에 그래? 그럼 당대표 나오는 거야? 라는 얘기가 어제 하루 종일 돌았었죠.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얘기 지금 나도 전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MBN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굳이 저런 사람 말을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그럼 이 얘기인 즉슨 당사자가 지금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심평 변호사가 거짓말한 겁니까? 심평 변호사가 지난번 영수회담에 자기가 개입했다고 얘기한데요. 두 번째 참전인데요. 저도 사실 그분이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어떤 근거와 또 정보를 갖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심평 변호사가 저게 추론의 영역이라 그러면은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다시 이제 정계 복귀하는 일은 당대표가 되는 길밖에 없죠. 그런데 네. 이번 전대가 지금 6월 아니면 7월 조기 전대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면 그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측근 의원한테 부탁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내 측근이 누가 있습니까? 뭐 장동혁 전 사무총장, 그다음에 김영동 비서실장, 그 정도 한두 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당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얘기할 만큼 영향력이 있거나 세과시가 되나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정계복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죠. 네. 당연히 정치인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한동훈 위원장을 저를 소환한 것은 제가 보기에 현재 당내 후보군이 워낙 지금 말하자면은 좀 당구 후보들로 분류되는 분들이 좀 약한데고 약하고 조금 뭐랄까 그 드러나는 그 경쟁 구도가 없는 데다가 한동훈 위원장을 그 참전을 그러니까 참가를 요구하는 이른바 위드훈이 세력도 있지만 저는 심평 변호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까지 좋게 평가한 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괜히 한동훈 위원장을 저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흠집되거나 혹은 오히려 더 한번 말하자면은 네. 여론을 힘입어 상처를 주는 그런 쪽의 발언을 해석하고 있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강하게 표현했던 거 저는 네. 인정이 됩니다. 그 지금 심평 변호사의 얘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불쾌했을 법도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굳이 저런 사람의 말을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굉장히 지금 이 불쾌감을 강하게 좀 드러낸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는 건 감정이 좀 실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말씀처럼 얘기 중에 나왔죠.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좋게 평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올까요? 그 네 가지 한동훈 장관의 그 비대위원장 그 불가론을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그 유권자의 분포가 보수, 중도, 진보가 3대 4대 3의 그 분포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한 장관은 그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인 그 3의 그 범위에 아예 그 머물러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 확장력이 약하니까 총선 전체를 이끌어 나갈 만한 힘이 한 장관에는 그 부족합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장관이 만약 이번에 그 총선 성적이 좋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소모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네 번째로 제가 그 불가능을 말씀드리자면은 예. 제가 보기에 그 총선이 임박하면은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사퇴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 장관이 무난하지 않을까. 네, 사실 비대위원장을 맡기 전부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된다. 4대 불가론을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심평 변호사 사이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 사실 이 심평 변호사를 볼 때 뭐 윤 대통령의 멘토라는 호칭이 붙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친윤 쪽의 메시지를 좀 대변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인터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친윤 쪽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한동훈 위원장은 더 이상 친윤이 아닌 거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게 된 어떤 계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후원회장이었던 심평 변호사가 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을까 그런 어떤 생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그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심평 변호사를 주목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혹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내 의원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단정할 수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친윤의 어떤 대표 생각을 가진다 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방금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가 지난해 12월인데 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이제 갈등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부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각박한 평가를 했다고 보면 그거는 대통령의 뜻이나 친윤, 이른바 친윤 국회의원들의 뜻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말에서 전대를 연기하는 거를 요청한 적 그런 말은 없다는 거지 자기가 그렇죠. 전대는 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확언을 한 건 아니거든요. 못 박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것 같고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그거는 제가 이번에 선거를 뛰어봐서 아는데 선거를 뛰고 나서 네. 저희가 참패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성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졌던 어떤 상징성이나 그리고 선거 기간에 가졌던 어떤 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갈구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공간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 소환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다들 뭔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어떤 새로운 뭐 다른 세력이든 뭔가 지금 참패한 이후에 여권의 누군가가 지금 리더십으로 좀 등장을 해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한 전 위원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심평 변호사가 어떤 친윤의 대표가 대변이 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메신저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심평 변호사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다 그런 말 한 적 없는데라고 정면으로 지금 부인을 한 거죠. 여기에 다시 한번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들은 말은 한동훈이 부탁을 한 국회의원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얘기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나 진짜 들었어.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분이다. 그럼 나한테 말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느냐? 그 사람도 거짓말 했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동훈이 그런 부탁을 하고 안 하고 보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 한동훈 이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곁다리 말을 한 나를 굳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내모는 거 아니냐. 왜 나를 비난하냐.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차재현 교수님. 네. 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지 그 실명도 들었어. 그리고 나한테 그 말 해준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취재원이야. 이런 얘기예요.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도전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객관적인 이 지금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출마를 위해서 전당대회를 연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자신이 지금 현직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역대급 참패를 지금 당한 이게 선거 사령탑이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운신을 위해서 뭔가 당의 공식적인 스케줄을 뒤로 밀어달라? 그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당내 지형도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척근이라고 해봐야 거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전대 연기를 이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 심평 변호사라는 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바뀐 여러 가지 그 단계를 보면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평이라는 분 그 이름 들었을 때 저는 처음 이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당시에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정치적 지평을 열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전형적인 TK 출신이거든요.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인데 네. 이분이 새로운 또 하나의 후보, 새로운 정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열린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인가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지만 또 상당히 문재인 정권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강한 비판을 하면서 또 당시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계속 새로운 걸 보여주시구나 생각을 했고 그 뒤에는 이분에 대한 생각이 좀 매운 비평을 하시는 분이구나.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이 전국을 주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신다 해서 그까지만 하더라도 좋게 봤는데 요즘은 이제 심평 변호사가 저한테는 약간 신기 있는 평서를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란다는 거죠. 네. 신기라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신의 내피셜을 바탕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의 말을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이 뉴스로 이야기를 하고 논평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은 심평 변호사의 말 글쎄 잘 신뢰가 안 가는데 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심평 변호사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제가 여권의 우호적인 사실인데, 그러나 저는 기본 바탕이 학자 아닙니까? 예.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싶고, 예. 그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힘당은 안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 필요할 때는 윤 대통령한테 잘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바로 비난하시죠. 기존의 국힘당을 이 움직여온 분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갖는 어떤 정치 신인에 대한 어떤 폄하의식, 그것이 될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봐서는 좀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지금 심평 변호사 얘기 들으셨죠. 사실 과거에 윤 대통령이 창당할 생각을 하고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입장에선 홍준표 시장을 정리하고 싶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얘기를 되짚어 보면 장효미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제일 먼저 만나서 4시간 동안 만찬한 사람이 또 홍준표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이게 또 맞는 얘기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엄호하고 옹호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직격할 수는 있지만 또 정치적 변수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평가는 좀 주된 평가가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한 언급,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기 전대를 부탁했다는 것까지는 좀 나아간 걸 수 있어도 그 일정이 혹시 조율이나 변경이 가능한지는 본인이 좀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의논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가 조기 전당대회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월 말 7월 초는 사실 등판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죠. 본인도 성찰하고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한 2개월여 남짓 만에 다시 등판한다? 그렇다면 전당대회가 뒤로 가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는 나쁜 카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처음에는 너무나 크게 패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본인한테 직접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당대회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좀 달라진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등판 시기를 당연하지만 조율할 텐데 그게 2년 뒤에 보궐선거가 될까? 정치적 변수가 어떻게 또 될지 모릅니다. 그 정치 지형이 지금은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원 100%의 룰로 치른다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한 승부 아니겠느냐라고 본인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시기와 관련해서는 의논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보도가 나오는 그 맥락에는 이 등판 가능성이 전당대회로 좀 더 무게가 쏠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이 얘기가 물론 전당대회를 좀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을 수 있다. 하지만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 주변에 뭔가 문의나 질의를 했을 수는 있는 거 아니겠냐. 이게 좀 이 말이 옮겨가면서 좀 얘기가 커졌을 수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사실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지금 약간 진실공방 아닌 진실공방처럼 막 이렇게 가는 좀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그런 말 한 적 없어라는 말을 반박하면서 한 얘기 중에 요 얘기가 또 있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부탁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여부가 중요한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변호사. 네. 이거는 심평 변호사 입장에서 빨리 나올지 안 나올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이 시간 끌면서 버티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해요. 심평 변호사만 궁금한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 정말 이번에 나올까 안 나올까? 네. 사실 지금 시사 토론마다 그런 이렇게 OX도 좀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혔잖아요. 원래 정치인이 이제 무대 뒤를 떠났다 다시 무대에 복귀할 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명분이 필요합니다. 네. 명분. 두 번째가 이제 타이밍이 맞느냐를 봐야 돼요. 세 번째가 과연 그럴 만한 세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놓고 역산을 해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사실상 6월 말 전대 7월 늦으면 7월 초 전대로 거의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황우여 비대위를 2달 이상 끌고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까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명분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총선 패배 책임이 있어요. 그 용산 대통령실에 지금 누구든 간에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수장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명분상 2달 후에 복귀는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타이밍이 그렇죠. 본인이 성찰하고 숙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그걸 뒤집고 그럼 2달 만에 나옵니까? 물론 조기 학습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 그거는 타이밍상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세력. 지금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공천을 다 했고 뭐 지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껏해 봐야 국민의 미래로 당선된 사람들 몇 외에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2분 정도. 근데 과연 그런 세력을 가지고 본인이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게 봐요. 그래서 9월 전대, 10월 전대라면 한동훈 의원이 출마하지만 이번 전대 출마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직도 또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게 7월 전대 때 못 박은 것도 아니고 네. 하니까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6, 7월 전대라면은 한동훈 위원장 출마하지 않는다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그 논리적인 근거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또 말씀처럼 이렇게 6, 7월 전 되면 안 나오지만 9월쯤 넘어가면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또 심평 변호사가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얘기가 또 가면서 또 뭔가 좀 왜곡되면서 그런 분도 있지 않겠느냐 얘기가 좀 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으면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선거를 연기하니마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니마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죠. 아직 뭐 비대위도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령 비대위, 전당대회를 이치를 관령 비대위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 정작 연기가 된 게 있습니다. 뭐가 연기가 됐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후보 0,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대로면 5월 1일 오늘까지 후보 신청을 받고 5일 날 뽑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고 이거 선거 9일로 연기하고요. 후보 신청도 좀 더 받을게요. 라고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왜 연기하지? 다음 기사 볼까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철규 대세론 비판이 커지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연기했다라는 이건 한겨레 기사입니다. 일단 이철규 대세론에 대해서 자꾸 비판이 나오니까 안 되겠는데 싶어서 선거 연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누가 비판하느냐? 비판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 뭐 이철규 의원님의 호불호에 때문에 그런 주장 때문에 이것을 연기하거나 변경했다라고 하는 좀 억측이 있을까봐 일부러 설명을 드리러 온 거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철규 의원님을 시간을 좀 벌어서 이철규 의원님이 좀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간을 늘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제가 억측이라고 밖에는 얘기 못 드리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사실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한다면 좀 빗나간 예측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철규 의원은 이제 지난 선거 때 인재영입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천관리위원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총선 패배의 책임이라는 면에 있어 보면은 이제 벌을 받아야 할 뿐이지 상 받을 뿐 아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예. 지금은 자숙할 때가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그게 맞습니다. 네, 지금 자숙할 때지 지금 상 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윤상현 의원 얘기와 함께 이양수 의원이 아니 이철규 의원 때문에 연기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제가 좀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일단 이 부분부터 김규영 대변인님.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답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 이 분위기가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맞습니까? 사실 원내대표 후보군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 분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왜 없을까에 대한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나가고자 하는 얘기, 자기는 안 나가겠다는 얘기보다는 네. 언론을 통해서 악역이라도 뭐 자기가 맞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유독 여러 사람 중에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나서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과연 내가 그런 반대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른바 경선, 원내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입장을 했을 때 친윤과 반유, 비뉴 프레임 속에서 뭔가 당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실이나 여당 쪽에서는 큰 의미를 가졌다고 그리고 국민들도 일정 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야당은 영수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폄하를 하면서 이른바 특검 전국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다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안, 특검 법안을 내었을 때 대통령이 제2의결권, 네.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다시 국회를 통과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정해졌을 때 이른바 책임론이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현실적으로 저는 작용할 수 있어서 네. 이철규 의원에 대한 친윤 프레임, 네. 소위 말해서 등장했을 때 야당이 공격 소재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총선 책임에 대한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두 가지가 결부되는 것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거가 연기되는 국면에 맞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제가 질문은 그래서 내부 분위기가 답정이냐라고 여쭤봤는데 약간 돌려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답정이가 아니라 그냥 이철규 이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긴 하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제가 볼 땐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견이 좀 많이 이견의 표출이 좀 잦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견의 표출이 잦아지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들어본 게 지금 이양수 의원이 얘기한 게 선거를 연기한 게 이철규 의원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최수영 의원님. 네. 이철규 대세론 때문이 아니면 무엇 때문이냐? 뭐 때문입니까? 여론도 감안했겠죠.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왜냐하면 지금 한 명도 하겠다는 분이 없잖아요. 유력한 후보였던 김도우 의원이 딱 한 줄로 나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고 네. 지금 모든 분들이 손사래를 쳐요. 이건 이해가 또 되는 거는 지금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극한 직업이에요. 192석의 거야를 상대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추동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길을 끌려다니기만 해야 하고 오히려 네. 대통령실이 3년차 지금 3년차 정국에서 그립을 올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당정대가 또 소통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맡아서 해봐야 이거는 독이든 성배가 아니라 이게 독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철규 의원만 지금 얘기가 되는데 공식적으로 이철규 의원도 표방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3월 내일 당장 3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네. 그런 것들이 저 작용했다고 보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배현진 의원까지 나서서 한 윤상현 의원도 이런 얘기했잖아요. 자숙하는 게 맞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현실적으로는 이철규밖에 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지금 당내에서 오고 가는데 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로 연기했기 때문에 네. 한두 분 더 나올 수 있겠다 전망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네. 국민의힘이 보여지는 거는 모든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내일 사이에 한두 명 의사표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한두 명 더 이철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손을 들 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이 김기영 대변인 말씀하신 게 지금 사실 초반에는 이철규 얘기만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다른 얘기를 아까 말씀 중에 누가 했느냐. 배현진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친윤 배현진도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해야 난 이철규 반댈세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불출마 선언하실 걸 촉구합니다. 네.
어쩌면 이번 선거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 이미 제 개인과 여러 당선인의 의견을 전해드렸다. 사적으로 따로 전했다. 불출마하시라고. 그럼에도 후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접지 않아 부득이하게 공개로 의견을 밝힌다. 라면서 불출마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배현진 의원은 친윤 의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친윤 의원인 배현진 의원도 같은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나오지 마시라라고 얘기했다는 건 그럼 현재 김기영 대변인님, 친윤 내부에서는 원내대표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실체적인 어떤 사실도 중요하지만 네. 그게 해석되고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원내대표로서 친윤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의 어떤 관계 맺음, 그게 원활한 소통, 그게 중요하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견이 표출됐을 때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도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볼 때, 그다음에 야당이 볼 때 공격할 소재로 악용될 수, 이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쪽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친명인데 네. 강대강으로서 친명이 나오고 친윤이 나오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총선 참패 이후 바로 원내대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뭔가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원내대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년 임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다음 정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어떤 여론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철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철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상징되는 친윤이라는 상징이 가지는 그 무게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해석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교통정리가 됐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참패라는 거를 좀 걷어내서 본다면 당내 다양한 이견이 있다는 건 또 꼭 나쁘게 볼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게 꼭 나쁜 것이겠느냐. 다만 지금 상황이 참패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이게 오늘 제목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좀 같이 볼까요? 네. 손드는 사람 하나 없는 이상한 원내대표 선거. 제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쓰려다가 이게 혹시 김은미 생각인가라고 생각하실까 봐 얼른 이 기사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 손드는 사람 하나 없는 이상한 여당 원내대표 선거다. 어떻게 손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0명이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참패하고 그래서 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도 있었는데 이 기사를 좀 볼까요? 전례 없이 맥 빠진 원내대표 선거 분위기를 총선 참패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왜? 과거 미래통합당 때 그때 총선 참패를 하고 직후에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주호영, 권영세, 김태흠, 이명수 의원 등 중진들이 잇따라 출마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땐 치열했는데 지금은 왜 없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건 차재원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은 야당이었고요. 지금은 여당이잖아요. 그 여당의 원내대표의 가장 큰 또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는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이번 그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럼 대통령 국정기조가 바뀌느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지금 국민의힘이 용산의 출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벗어나야만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치적 자율성과 정치적 운신의 폭을 갖고 이게 원내의 의정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거리감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내가 친윤이 아닌데 과연 나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걸림돌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다들 비판만 하잖아요. 네. 비판하면서 그 비판하는 당사자들이 왜 그럼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까? 그게 제일 답답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도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4선 의원이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꼭 대권 주자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내 그 사령탑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난 뒤에 그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 뭐 대구시장을 했던 권영진 씨, 그러니까 이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되면 뭐 재선 의원이긴 합니다만 대구시장을 재선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4선급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재선이긴 하지만 사실 재선이 이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그러니까 지금 원내 그때 당시는 원내 총무라고 불렀습니다만 네. 원내 대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2001년도에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에 제1당이었어요. 제1당 시절에 그때 재선만 3명 나왔어요. 네. 제 기억으로 이재호, 안택수, 안상수가 나와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결선 이름들이에요. 투표까지 갔어요. 결선 투표까지 네. 가서 재선 의원인 이재호 의원이 당선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상당히 패기가 있었잖아요.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여당 시절에는요. 상당히 또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2010년도에 압도적인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 주류에 있던 친이계가 아닌 비주류인 친박인 김무성 의원을 합의 초대해서 원내대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탕평과 통합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친이 주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도 그걸 다 물리치고 그 당이 이렇게 의사를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역동성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지금 한 발 떨어진 위치에서 가장 말씀을 잘해줄 것 같아서 차재원 교수님 여쭤봤는데 과거 일이 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들도 나왔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역동성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